아버님, 제 목소리 들려요? 누구 119 불러주세요. 지아야, 잠깐. 뭐 하는 거야?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기다리면 안 돼요. 후쿠오카 가족여행에서 식사를 하던 윤도식이 쓰러지고 한지아는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를 못 믿어했다. 급히 수술실로 옮겨 응급수술을 진행하는데 혈압 70까지 내려가요. 박동 불규칙합니다. 리듬 깨지고 있어요. 중단할까요? 아니요, 지금 멈추면 더 위험해요. 요양병원 조리사였던 한지아가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다. 과연 하인 취급받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지아 씨, 또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새벽 4시도 안 됐잖아요. 순옥이 주방 문을 열며 말했다. 지아는 도마 앞에 서서 손을 멈추지 않았다. 302호 박 어르신 나트륨 수치가 어제 또 올라갔어요. 국물 양 조절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해서요. 아이고, 그건 영양사 선생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조리사가 수치까지 신경 써요? 어르신 드시는 양 보면 알아요. 국물을 남기지를 않으시거든요. 식단표랑 실제 섭취량이 다를 수 있어요. 순옥이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지아 씨는 진짜 이상해요. 좋은 의미로. 보통 조리사들은 레시피대로만 하면 끝인데 왜 이렇게 의사처럼 따져요. 그냥 오래 보다 보니까요. 2020년 봄. 부산 외곽 늘봄 요양병원. 세상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해. 한지아 38.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주방불을 켜는 여자. 동료들은 그녀를 성실하다고 했고 꼼꼼하다고 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나저나 오늘 어디 가야 한다고 했죠? 시댁이요? 네. 오전에 일 마치고 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또 부르셨어요? 명절 준비요. 사람들 오신다고. 순옥이 혀를 찼다. 에휴, 여기서 새벽부터 일하고 거기 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지아 씨 쉬는 날이 있기는 해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지아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었다.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본인도 이제는 세지 않았다. 순옥 씨, 204호 어르신 아침에 연두부 올려드려야 해요. 냉장고 2번째 칸에 넣어뒀어요. 알겠어요. 나는 진짜 지아 씨 없으면 여기 못 있어. 오전 11시. 지아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면 시어머니 댁이 있는 해운대 쪽이 나온다. 창밖으로 봄 바다가 보였지만 지아는 눈을 감았다. 윤씨 가문. 부산 지역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집안. 시어머니 정명숙은 그 재단의 이사장이었고 시아버지 윤도식은 재단을 세운 사람이었다. 남편 태경은 그 이름 아래에서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했다. 지아는 그 집의 며느리였다. 그게 전부였다. 적어도 이 집에서는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정명숙이 현관에서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일이 좀 길어졌어요. 일? 맞다, 일. 오늘 친척들 다 오시는 거 알잖아. 어서 들어와. 주방에 아직 손 안 댔으니까. 네, 어머니. 아, 그리고 오늘 의전 좀 잘해. 어른들 오시면 차도 내오고 과일도 깎고 우리 집 체면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3층 단독주택. 거실만 해도 40평은 될 것 같았다. 직원처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족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아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자리에 항상 서 있었다. 왔어? 어머니가 일찍 오라고 했잖아. 태경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미안해요. 나 이제 왔으니까 어머니 좀 도와드릴게요. 응. 아, 나 오후에 투자자 전화 있어서 잠깐 빠질 수도 있어. 오늘 가족 모임인데. 어쩔 수 없잖아. 일인데.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태경이 먼저 돌아섰다. 지아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닫았다. 늘 그랬듯이.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재단 관계자들, 오랜 친척들, 태경의 대학 시절 지인 부부들. 지아는 그 사이를 오가며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고 빈잔을 채웠다. 아무도 지아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다. 어머, 지아 씨. 요즘 어때요? 여전히 그 요양원에서 일해요? 친척 여성이 찻잔을 들며 물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아깝다. 공부 많이 했다던데. 어디 나왔다고 했죠? 학교를. 그냥 평범하게 나왔어요. 태경이는 연세대 나왔잖아요. 부부가 좀 맞아야 하는데. 요새 집안이 비슷해야 잘 산다고. 정명숙이 재빠르게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지아를 향해 있었다. 잘 들었지 라고 말하는 눈빛이었다. 지아야, 과일 좀 더 깎아. 손님들 오셨잖아. 네, 어머니. 잠깐만요. 요양원 조리사라고요? 거기서 뭘 해요? 밥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친척 여성 둘째가 물었다. 환자분들 식단 관리도 하고요. 여러 가지예요. 아이, 그래도 그게 직업이에요? 시집을 이 집으로 왔으면 좀 어울리게 살아야지. 지아는 웃었다. 반박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웃었다. 오랫동안 연습된 표정이었다. 오후 3시 지아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혼자였다. 부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물소리만 가득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손을 멈췄다. 멈춘 건 손이 아니라 발이었다. 어느새 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친척 어른이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비틀거렸다. 지아는 단숨에 다가섰다. 어르신, 천천히요. 제 팔 잡으세요. 아이고, 다리가 좀 저려서. 오래 앉아 계셨죠? 이렇게 잡고 천천히. 무릎 먼저, 네. 괜찮으세요? 어머, 어떡해. 아버님 괜찮으세요? 친척 여성이 달려왔다. 지아는 노인의 발목 쪽에 시선을 두면서 말했다. 혈액순환이 안 된 것 같아요. 잠깐 이쪽에 앉히고 발목 좀 움직여드리면 나아지실 거예요. 고마워요. 요양원에서 일한다더니 이런 건 잘하네. 요양원에서 일해서 그런가 봐요. 낙상 같은 거 많이 보겠죠. 사람들이 웃었다. 지아도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 아래 손이 잠깐 멈췄다. 노인의 팔목을 잡는 자리, 맥을 짚는 자리, 손가락 끝이 기억하는 그 감각. 시아버지 윤도식이 조용히 지아를 불렀다. 지아야, 잠깐 여기 앉아봐. 괜찮아요, 아버님. 이것만 마저 하고요. 됐어. 앉아. 윤도식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72살. 재단을 세우고 이제는 뒷전에 물러나 있는 사람. 그런 그가 천천히 물었다.
밥은 먹었어?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먹었다는 건지, 안 먹었다는 건지. 어머니 도와드리느라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밥은 먹어야 해.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지아는 순간 눈이 뜨거워지려는 것을 억눌렀다. 저녁이 끝났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정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경은 오후부터 자리를 비웠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지아야, 설거지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수건은 빨아서 널었고, 네. 오늘 실수한 거 없지? 어른들한테 없었어요. 다행이네. 우리 집 오는 분들이 다 보통 분들이 아니야.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체면이야. 알지? 알겠어요, 어머니. 정명숙은 리모컨을 들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 쪽으로 걸었다. 화장실 세면대 앞. 지아는 손을 씻었다. 물이 흘렀다. 그런데 손을 닦는 방식이 이상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문지르고 손목까지 닦고 다시 손가락을 펼쳐보는 그 동작. 어디선가 오래 반복했던 것처럼,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지아는 잠깐 거울을 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말리고 불을 껐다. 2020년 봄. 한지아는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적어도 아직은. 지아야, 어제 큰어머니가 따로 나한테 연락하셨어. 지아가 어른 넘어지실 뻔한 거 잡아드렸다고. 잘했어. 다음 날 아침 정명숙이 식탁에 앉아 말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지아는 잠깐 생각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나저나 다음 달에 가족들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알고 있어? 태경이한테 들었어? 지아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니요, 아직 못 들었어요. 정명숙은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태경이가 바쁘니까. 아무튼 일정은 내가 카톡으로 보낼게. 맞춰서 준비해. 준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아는 잘 알고 있었다. 숙소 예약, 어른들 짐 확인, 식사 자리 섭외. 그 모든 것이 지아의 몫이 될 것이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받았다. 태경의 목소리는 조금 피곤하게 들렸다. 왜? 무슨 일 있어? 여행 얘기 왜 나한테 먼저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먼저 들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미안. 지아는 창밖을 봤다. 봄 바다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엔 먼저 얘기해줘요. 그게 다야? 응. 알겠어. 미안. 태경은 전화를 끊었다. 버스가 달렸다. 바다가 멀어졌다. 늘봄 요양병원으로 출근하는 날이었다. 지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섰다. 신규 간호사 혜진이 복도에서 손을 흔들었다. 지아 씨, 어제 그 할머니 환자분 있잖아요. 307호. 오늘 아침 식사를 안 드시려고 해서요. 지아는 트레이를 들고 직접 병실로 향했다. 할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할머니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죽 냄새가 싫어. 나 죽 싫어한다고. 그럼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식감 비슷하게 하면서 냄새 덜한 걸로요. 병원장 강 원장이 그 모습을 복도에서 보다가
지아를 불러 세웠다. 한조리사, 잠깐. 저번에도 그렇고 지아 씨는 환자 상태 보는 게 좀 남다르더라고요. 어디서 따로 공부했어요? 지아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여기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래도 좀 특별해요. 그날 저녁 지아는 혼자 밥을 먹었다. 태경은 저녁 약속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다. 지아는 그 문자를 보고 밥솥 뚜껑을 열었다. 한 공기를 퍼서 식탁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 해외 의료 컨퍼런스 소식이 나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외상학회. 아나운서가 말했다. 올해 학회에는 전 세계 외상외과 전문의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아는 숟가락을 멈췄다.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강단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성. 짧은 회색 머리. 흰 셔츠에 학회 이름표. 지아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루카스 베버. 독일인. 함께 일했던 사람. 함께 수술실에 서 있었던 사람. 지아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밥 한 술을 더 떴다. 씹었다. 삼켰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태경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약하게 났다. 지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경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아직 안 잤어? 응. 무슨 일 있어? 잠깐 얘기해도 돼요? 태경은 소파 반대쪽에 앉으며 말했다. 응, 왜? 우리 요즘 대화가 없잖아요. 태경은 잠깐 눈을 깜빡였다. 그래. 나는 바빠서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라는 게 언제부터예요? 태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지아야, 나 오늘 많이 피곤해. 내일 또 일은 미팅 있고. 엄마 성격 알잖아. 나도 그 사이에서 힘들어. 지아는 잠시 그를 봤다. 가족여행 일정. 내가 다 알아볼게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미안해.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먼저 일어섰다. 지아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고마워. 미안해. 내일 얘기하자. 태경이 가장 자주 하는 말 3가지였다. 내일은 오지 않는 말이었지만 지아는 그것도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때 기억이 왔다. 불쑥. 막을 틈도 없이. 하얀 수술실 조명. 차가운 금속 냄새. 모니터에서 울리는 일정한 심전도 소리. 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 항상 집중이 됐다. 두려운 게 아니었다. 그 소리가 있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랬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기억을 밀어냈다. 거실 불을 껐다. 침실로 들어가는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왔다. 가족여행 일정이 정리되어 있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제주 경유, 마지막은 일본 후쿠오카. 4월 일정. 지아는 메시지 끝을 읽었다. 숙소는 지아가 알아봐. 어른들 편한 걸로. 그리고 태경이 아빠 드실 거 챙겨. 요즘 혈압약 있으니까. 지아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캘린더 앱을 열었다. 날짜를 눌렀다. 일정을 입력했다. 가족여행. 손가락이 멈췄다. 가족. 지아는 그 단어를 잠깐 들여다봤다. 그리고 앱을 닫았다.
출근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국가번호가 붙어 있었다. 독일이었다. 지아는 3번 울리는 것을 지켜봤다. 4번째 울릴 때 화면을 끄면서 가방 안에 넣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지아는 창밖을 봤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오늘도 늘봄 요양병원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들의 아침이, 식단이, 이름이 그곳에서만큼은 지아가 쓸모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직은 그 이유를 아무도 묻지 않는 방식으로. 한지아, 38. 참으면 편하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운 여자. 그리고 그 참음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아직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지아 씨, 잠깐만요. 305 어르신 아침부터 기침이 심한데 혹시 어제 드신 거 있어요? 혜진이 복도에서 달려왔다. 지아는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면회 오신 가족분이 뭔가 드리지 않았을까요? 차트 확인해 봤어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같이 가봐요. 305 병실 문을 열었다. 76살 남성 환자가 침대에 기대어 얕게 기침을 하고 있었다. 지아는 침대 옆 탁자를 눈으로 훑었다. 귤 껍질이 휴지통 위에 걸쳐져 있었다. 어르신,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 딸이 가져왔어. 귤? 몇 개나요? 한 4-5개. 지아는 잠깐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젖은 소리는 아니었다. 흡입은 아니다. 위산 역류 쪽이었다. 어르신, 지금 목 안쪽이 따갑거나 쓴맛이 나요? 그거 어떻게 알아? 위산이 올라온 거예요. 눕지 마시고 상체를 세워서 계세요. 점심은 제가 따로 준비할게요. 혜진이 눈을 크게 뜨며 지아 뒤를 따라 나왔다. 지아 씨, 어떻게 그냥 딱 알아요? 청진기도 없이. 지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오래 보면 들려요. 기침 소리도 다 달라요. 복도를 나서면서 지아의 손이 잠깐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청진기가 없다는 말. 사실이었다. 지금은 그날 점심이 끝나고 강 원장이 복도에서 지아를 불렀다. 한조리사, 오늘 305 어르신 식단 바꾼 거 영양사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바로 공유할게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 자체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런 거. 지아는 잠깐 원장의 눈을 봤다가 시선을 내렸다. 요양 쪽에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강 원장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것 이상인 것 같은데. 지아는 웃었다. 과찬이에요. 사물함 앞에 혼자 남겨졌다. 지아는 자물쇠를 돌렸다. 문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접어놓은 파우치 가방이 있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꺼냈다. 파우치 안에는 끈이 달린 플라스틱 카드가 있었다. 알파벳으로 적힌 이름. 한지아, MD. 그 아래 소속. 디파트먼트 어브 트로머 서저리. 그리고 도시 이름. 주릭. 지아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버리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완전히 도망친 게 아니라는 느낌. 그 느낌이 싫으면서도 없애는 것이 더
더 두려웠다. 지아는 배지를 다시 파우치 안에 넣었다. 사물함 문을 닫았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또 같은 번호였다. 독일 국가번호. 지아는 이번에도 화면을 바라봤다. 5번, 6번. 끊겼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독일어였다. 지아는 읽었다. 천천히.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루카스 베버였다. 확인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연락이 왔다. 지아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루카스는 지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지아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요양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을. 그래도 찾아오지는 않았다. 대신 이렇게 전화를 했다. 기다리는 사람처럼. 집에 들어서자 태경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까요? 태경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 이따 또 나가야 해. 미팅 있어. 오늘도요? 어쩔 수 없잖아. 투자 마무리 단계라서. 지아는 냉장고를 열었다. 혼자 먹을 양만 꺼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태경이 소파에서 불쑥 말했다. 지아야. 응? 여행 숙소 알아보고 있어? 어머니가 물어보시던데. 알아보고 있어요. 어른들 무릎 안 좋으시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대로. 알아요. 태경은 다시 화면을 봤다. 대화가 끝났다. 그날 밤 지아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오는 것들이 있었다. 수술실이었다. 조명이 차가웠다. 지아는 수술 가운을 입고 있었다. 장갑을 끼고 있었다. 맞은편에 루카스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지아, 준비됐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니터 소리가 변했다. 일정하던 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아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기억이 왔다. 다른 수술실, 다른 환자, 다른 소리. 지아는 눈을 번쩍 떴다. 거기까지였다. 항상 거기서 멈췄다. 멈춰야 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주방에 서서 컵을 쥐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 조금, 보이지 않을 만큼. 하지만 지아는 느꼈다. 이 손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이 손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아는 사물함을 다시 열었다. 파우치를 꺼냈다. 배지를 손에 쥐었다. 한지아, 햄. 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가웠다. 지아는 그것을 한참 봤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닫았다. 요양병원 복도가 시작되고 있었다. 환자들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아는 앞치마 끈을 묶었다. 오늘도 이름은 필요 없었다. 조리사면 충분했다. 아직은. 지아야, 여행짐은 다 쌌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이야. 정명숙이 전화로 말했다. 지아는 캐리어를 펼쳐놓은 채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네, 어머니. 다 챙기고 있어요. 아버님 혈압약 2종류인 거 알지? 아침 저녁 따로 챙겨야 해. 그거 잊으면 안 돼. 알겠어요. 챙길게요. 숙소 엘리베이터 있는 거 확인했어? 네, 다 확인했어요.
식당은 어른들 치아 안 좋으신 분 계시니까 부드러운 음식 나오는 대로. 그것도 미리 알아봤어요, 어머니. 정명숙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래. 수고해.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캐리어 안에는 자기 짐보다 시아버지 약 봉투와 시어머니 건강 보조식품이 더 많이 들어 있었다. 태경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다 됐어? 거의요. 당신 짐은요? 나는 내일 아침에 대충 넣으면 돼. 어머니가 일찍 출발하신다고 했는데. 알아. 늦지 않을게. 태경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지아는 다시 캐리어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공항 출발 2시간 전, 지아는 이미 현관 앞에 짐을 모두 내놓고 있었다. 시아버지 약 가방, 시어머니 기내용 파우치, 태경 여권. 본인 것은 작은 가방 하나였다. 공항에 도착하자 정명숙이 VIP 라운지 방향으로 앞장섰다. 우리 라운지 가자. 태경아, 아버지 모시고 와. 태경이 윤도식 옆에 붙었다. 지아는 캐리어를 끌며 따라갔다. 라운지 입구에서 직원이 멤버십 카드를 확인했다. 정명숙, 윤도식, 태경. 3장이 확인됐다. 어머니, 저는요? 정명숙이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아, 지아는 카드가 없잖아. 그냥 일반 대합실에서 기다려. 짐도 여기 두고. 우리 이따 게이트에서 만나면 되니까. 태경이 지아 쪽을 봤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명숙이 먼저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지아는 짐을 건네주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놓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생각을 멈췄다. 익숙한 방식으로. 일반 대합실은 사람이 많았다. 지아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다. 커피 한 잔을 사서 손에 쥐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 그냥 화면만 봤다. 2시간이 지나고 게이트 앞에서 가족들과 합류했다. 정명숙은 기분이 좋은 표정이었다. 라운지 오늘 새로 생긴 메뉴 있던데. 지아도 한번 가봐야 하는데. 지아는 웃었다. 다음에요, 어머니. 비행기가 이륙했다. 지아는 창가 쪽이 아닌 가운데 자리였다. 양쪽으로 태경과 낯선 승객이 앉았다. 태경은 이어폰을 꽂았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제주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후쿠오카로 이동하는 일정이었다. 제주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명숙이 직원에게 말했다. 방 3개 예약했는데요. 확인 부탁해요. 직원이 예약을 확인했다. 네, 고객님. 오션뷰 2개, 그리고 1개는 내부 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뷰는 2층 배정이에요. 정명숙이 말했다. 아, 내부 뷰는 지하 방이에요. 태경이 그제야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냥 같이 쓰면 안 돼요? 너희는 같이 쓰면 되잖아. 지하 방은 따로 잡은 거야. 피곤하면 각자 쉬는 게 낫지. 지아가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방 열쇠를 받아들었다. 2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 복도 끝 방이었다. 지아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랐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가 있었다. 호텔 근처 횟집을 지아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다. 정명숙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지아야,
앉기 전에 아버님 물 좀 먼저 드려. 네. 반찬도 어른들 쪽으로 가까이 당겨드리고. 네, 어머니. 아, 그리고 태경이 아버지 생선은 가시 발라드려야 해. 지아는 앉지 못한 채 움직였다. 반찬을 당기고 물을 채우고 생선 가시를 발랐다. 태경은 맥주잔을 들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 지인들이 합류하면서 자리가 더 커졌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더 작아졌다. 식사가 끝나고 일행이 흩어졌다. 태경은 아버지를 모시고 먼저 들어갔다. 정명숙은 지인들과 로비에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아는 혼자 해변 쪽으로 걸었다. 밤바다였다. 바람이 불었다. 지아는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때 기억이 왔다. 목소리였다. 남자아이 목소리. 어릴 때 목소리. 누나가 있으면 안 무서워. 지아는 눈을 감았다. 동생이었다. 어린 동생의 목소리. 병원이 무섭다고 할 때마다 지아 손을 꼭 쥐었던 아이. 나중에 크면 누나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아이. 지아는 오래 앉아 있었다. 파도가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경이었다. 어디야? 어머니가 찾으셔. 곧 들어갈게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다를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호텔로 걸어가는 길 로비를 지나치려는데 윤도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지아를 보더니 가볍게 손짓했다. 지아야, 잠깐 앉아봐. 지아는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힘들었지? 아니요, 아버님. 괜찮았어요. 윤도식이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다 봐.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숙이가 성격이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기 방식밖에 몰라. 태경이도 마찬가지고. 괜찮아요, 아버님. 정말로요. 윤도식은 잠시 지아를 바라봤다. 그 말 너무 자주 하는 거 알지? 지아는 웃었다. 이번에는 연습된 웃음이 아니었다. 알아요. 윤도식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잠깐 표정이 굳었다. 한 손이 가슴 쪽으로 갔다. 아버님? 아니야, 괜찮아. 조금 더웠나 봐. 혈압약 오늘 저녁 거 드셨어요? 아, 깜빡했나. 태경이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제가 챙겨뒀어요. 잠깐만요. 지아는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다. 저녁약. 윤도식은 받아들며 말했다. 고마워. 그러나 지아는 약을 건네면서도 시선이 윤도식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마에 땀이 조금 맺혀 있었다. 더운 날씨가 아니었다. 실내였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 좀 일찍 쉬세요. 그래야겠어. 윤도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손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아는 시선을 거뒀다. 2층 복도 끝 방으로 돌아왔다. 불을 켰다. 캐리어를 열지도 않고 침대에 앉았다. 괜찮을 거야. 지아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더워서 그런 거야.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윤도식의 팔목을 잡을 때의 감각. 잠깐이었다.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느꼈다. 맥이 빠르고 약했다. 지아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내일 후쿠오카로 넘어가면 된다. 그냥 여행이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지아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지아야, 아버님 아침에 식사 잘하셨어? 오늘 비행기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정명숙이 호텔 로비에서 말했다. 지아는 캐리어를 끌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죽으로 드셨어요. 오늘 입맛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입맛이 없어? 왜? 어디 불편하셔? 여행 피로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후쿠오카 가시면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명숙이 말했다. 에이, 거기 가면 또 일정 있는데. 아버님도 오랜만에 여행 나오셨는데 쉬기만 하면 뭐해. 태경이 캐리어를 끌고 오며 합류했다. 출발해요? 셔틀 불렀어요? 지아야, 셔틀 불렀어? 네, 어머니. 10분 후에 온대요. 윤도식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아는 그쪽으로 시선이 갔다. 어제보다 얼굴빛이 더 창백해 보였다. 지아는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다가갔다. 아버님, 물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어젯밤에 주무시기 힘드셨어요? 좀 그랬어. 나이 드니까 낯선 데서는 잘 못 자. 지아는 말없이 윤도식 옆에 잠깐 서 있었다. 얼굴에 땀이 없었다. 그런데 입술색이 어제 저녁보다 옅었다. 지아는 시선을 거뒀다. 후쿠오카 호텔에 도착한 것은 점심이 지난 2시였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기 전 정명숙이 로비 레스토랑을 가리켰다.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올라가자. 오늘 저녁은 예약해둔 데 가야 하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아는 윤도식 맞은편에 앉았다. 메뉴판을 들었지만 눈은 윤도식을 향해 있었다. 윤도식이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수프나 하나 먹을게. 아버님, 속이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많이 먹기 싫어. 식사가 나왔다. 지아는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태경은 핸드폰을 보며 먹었다. 정명숙은 오늘 저녁 일정 이야기를 했다. 그때였다. 윤도식이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다. 표정이 변했다. 아버님? 지아가 먼저 봤다. 윤도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여보, 왜 그래요? 정명숙이 놀라며 일어섰다. 윤도식이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지아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윤도식 옆으로 달려가 어깨를 잡았다. 아버님, 제 목소리 들려요? 반응이 없었다. 눈이 반쯤 감겼다. 지아는 그를 바닥에 눕혔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을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호흡을 확인했다. 없었다. 누구 119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요. 지아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조용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정명숙이 소리쳤다. 어머, 어떡해. 여보, 여보. 어머니, 뒤로 물러서 계세요. 제가 할게요. 지아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압박 위치를 잡았다. 그 순간 태경이 지아의 팔을 잡았다. 지아야, 잠깐. 뭐 하는 거야? CPR 해야 해요. 지금 숨을 안 쉬어요.
잠깐 의사 부르고 있잖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기다리면 안 돼요. 레스토랑 직원이 달려왔다. 저희 프런트에서 구급차 연락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지하 앞에 섰다. 막는 것이었다. 손님 비전문가 분께서 임의로 하시면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곧 올 겁니다. 저는 전문가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지아 자신도 몰랐다. 언제 그 말을 준비했는지. 태경이 말했다. 지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기다려. 직원과 태경이 앞을 막고 있었다. 정명숙은 남편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주변 투숙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아는 막혀 있었다. 1초, 2초, 3초. 그때 다른 직원이 벽에서 장비를 떼어 달려왔다. AED 가져왔습니다. 지아가 말했다. 이쪽으로 주세요. 직원이 망설였다. 태경이 말했다. 잠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제가 할게요. 직원이 AED를 건네지 않았다. 자기가 열었다. 기계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패드를 붙이는 위치가 맞지 않았다. 직원의 손이 떨렸다. 오른쪽 쇄골 아래요. 왼쪽 옆구리. 그쪽으로 붙여요. 지아의 말에 직원이 다시 붙였다. 기계가 분석을 시작했다. 충격이 필요하다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모두 물러섰다. 충격이 가해졌다. 윤도식의 몸이 한번 들썩였다. 지아는 바로 다가가 맥을 확인했다. 약했다. 하지만 돌아오고 있었다. 숨쉬고 있어요. 옆으로 눕혀드려야 해요. 정명숙이 울면서 말했다. 여보. 괜찮아? 여보. 구급대원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3분 후였다. 들것을 펼치고 윤도식을 올렸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대원 한 명이 지아에게 물었다. AED 언제 사용하셨어요? 4분 정도 됐어요. 충격 한번 들어갔고 맥박 돌아왔어요. 혈압약 복용 중이고 관상동맥 질환 병력 있어요. 대원이 잠깐 지아를 봤다. 감사합니다. 들것이 출입구로 빠져나갔다. 정명숙이 뒤를 따라 뛰었다. 태경이 그 뒤를 쫓으며 지아를 돌아봤다. 지아야, 일단 같이 가. 지아는 일어서며 손을 내려다봤다. 손바닥에 윤도식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구급차 아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윤도식 옆에 정명숙이 앉아 있었다. 대원이 혈압을 쟀다. 지아는 구급차 뒷문 쪽에 서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가 보였다. 불규칙했다.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무너질 수 있었다. 지아는 입술을 다물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아직은. 구급차가 달렸다. 사이렌이 울렸다. 창밖으로 후쿠오카의 낮이 지나갔다. 지아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기저 질환이 어떻게 되십니까? 응급실 의료진이 들것을 밀며 물었다. 정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따라 걸었다. 고혈압이랑 심장 쪽에 뭔가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요. 지아가 말했다. 관상동맥 질환 병력 있고요. 고혈압 약 2가지 복용 중이에요. 아침 공복에 드셨고 점심을 거의 안 드셨어요.
오늘 오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지아를 봤다. 가족분이세요? 며느리예요. 혈압약 성분 아세요? 약 봉투 가지고 있어요. 지아는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내 건넸다. 의료진이 받아들고 빠르게 확인하며 안쪽으로 사라졌다. 정명숙이 지아 팔을 잡았다. 지아야, 어떻게 되는 거야? 심각한 거야? 지금 확인 중이에요, 어머니. 일단 기다려요. 아까 거기서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내가 뭔가 한 거잖아. 그게 맞게 한 거야? 맞게 한 거예요. 태경이 대기실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지아야, 아까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태경 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경은 말을 멈췄다. 지아는 응급실 안쪽 문을 바라봤다. 1시간이 지났다. 담당 의사가 보호자 대기실로 나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통역이 붙었다. 환자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좌전하 행지 쪽 혈관이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명숙이 통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물었다. 수술이요? 여기서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어머니, 일단 들어요. 담당 의사가 계속 말했다. 스텐트 시술을 통한 혈관 재개통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자분 연세와 기저질환을 고려했을 때 시술 중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약 70%로 보고 있고요. 통역이 전달했다. 정명숙이 손을 입에 갖다 댔다. 70%면 30%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머니, 못하겠어. 한국으로 데려가면 안 돼? 한국 병원으로. 의사가 말했다. 현재 환자 상태로는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정명숙이 울기 시작했다. 어떡해. 태경아, 어떡하냐. 내 아버지를. 태경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지아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이 의사를 향해 있었다. 차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지아를 봤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차트 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잠깐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건넸다. 지아는 받아들었다. 심전도 파형을 봤다. 혈액 검사 수치를 봤다. 영상 자료를 봤다. ST 분절이 상승해 있었다. 트로포닌 수치가 높았다. 좌전하행지 근위부. 전형적인 전벽 심근경색이었다. 의사가 물었다.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지아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다. 수술 담당 선생님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의사가 눈을 약간 좁혔다. 12년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런 케이스 최근 한 달 안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환자가 72살이고 관상동맥 질환 병력이 있어요. 근위부 병변이면 시술 중 박리 가능성도 있어요. 경험 있는 팀이 들어가야 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태경이 지아를 봤다. 지아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명숙도 눈물을 멈추고 지아를 봤다. 낯선 눈빛이었다. 당황한 눈빛이었다. 지아는 두 사람을 보지 않았다. 의사를 봤다.
더 경험 있는 팀 없어요?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팀장 교수님을 불러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30분에서 40분. 지금 환자 상태에서 그 시간 버틸 수 있어요? 모니터링 강화하면서 약물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의사는 지아를 다시 한번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정명숙이 지아의 팔을 잡았다. 야, 지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사도 아닌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이래라 저래라야.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한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 넌 요양원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잖아. 어머니, 태경이 정명숙을 잡았다. 엄마, 일단 앉아요. 정명숙이 태경 팔을 뿌리쳤다. 아니야. 저 애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저러다가 아버지가 더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 서서 응급실 안쪽 문을 바라봤다. 대기실에 침묵이 흘렀다. 얼마가 지났을까? 안쪽 문이 열리고 의사가 다시 나왔다. 팀장 교수님이 오십니다. 30분 후 도착 예정이에요. 그리고 의사는 지아를 보며 말했다. 실례지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아는 잠깐 멈췄다. 한지아예요. 의사가 핸드폰을 꺼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말했다. 혹시 닥터한 맞으십니까? 정명숙이 그 말을 들었다. 태경도 들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가 다시 말했다. 저희 팀장 교수님이 방금 연락을 하셨는데요. 닥터 루카스 베버라는 분이 국제 협진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 협진 요청서에 닥터 한지아가 현장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정명숙의 입이 벌어졌다. 태경이 말했다. 루카스 베버? 그게 누구야?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오래전에 서 있던 수술실이 생각났다. 그때도 이런 불빛이었다.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지아를 향했다. 지아는 입을 열었다. 협진 연결해 주세요. 협진 연결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의사가 지아를 안내했다. 지아가 발을 떼려는 순간 태경이 팔을 잡았다. 잠깐, 지아야.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루카스 베버가 누구야? 협진이 뭐야?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지아는 태경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 먼저예요. 태경의 손이 풀렸다. 지아는 의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가 길었다. 흰 벽이었다.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다. 지아는 걸으면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빠르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해지는 자신이. 작은 회의실이었다. 모니터가 켜졌다. 화면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루카스가 나타났다. 50대, 짧은 회색 머리, 흰 가운, 배경은 병원 어딘가였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지아, 독일어가 아니었다. 한국어였다. 서툴지만 분명한 발음이었다. 루카스? 오래됐네. 응. 루카스가 영어로 전환했다. 옆에 통역이 붙었다. 차트 봤어. 좌전하행지 근위부 병변이면 내 판단이 맞아.
경험 있는 팀이 들어가야 해. 내가 팀장 교수한테 이미 연락해뒀어. 야마모토 교수, 이 지역에서 제일 잘해. 믿을 수 있어. 담당 의사가 말했다. 야마모토 교수님 지금 이동 중입니다. 20분 후 도착 예정이에요. 루카스가 지아를 봤다. 지아,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여기서 현직이 아니야. 알아. 그래도 야마모토가 요청하면 가능해. 컨설턴트 자격으로. 내가 얘기해 놓을게. 지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해봐. 루카스가 말했다. 환자가 내 시아버지잖아. 지아는 화면을 봤다. 루카스의 눈이 보였다. 오래전에 같은 수술실에서 봤던 눈이었다. 그때도 이런 눈으로 지아를 봤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눈으로. 연락 고마워. 당연한 거야. 지아, 너 여태 어디 있었어? 살아내며 견디고 있었어. 루카스가 잠깐 지아를 봤다. 더 묻지 않았다. 야마모토 오면 연결할게. 대기하고 있어. 화면이 꺼졌다. 지아는 의자에 앉았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담당 의사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스위스요. 취리히 외상센터. 외상외과요?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다. 지아는 혼자 남겨졌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가만히 봤다. 이 손으로 수술을 했다. 이 손으로 살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동생이었다. 29살.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 누나가 집도해야 한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아는 들어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런데 사흘 후에 합병증이 왔다. 폐색 전증이었다.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예측했다. 그런데 판단이 늦었다. 딱 하루가 늦었다. 동생은 눈을 뜨지 않았다. 지아는 수술실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태경이었다. 지아야, 들어와요. 태경이 들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외상외과 의사야? 응.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아는 태경을 봤다. 말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나는 항상 괜찮았고.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럼 언제? 아버님 수술 끝나고요. 태경이 입을 닫았다. 지아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흘렀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 침묵이었다. 문이 다시 열렸다. 담당 의사였다. 야마모토 교수님 도착하셨습니다. 지아가 일어섰다. 야마모토는 60대 초반이었다. 키가 크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지아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통역이 따랐다. 닥터 베버한테 얘기 들었어요. 닥터 한이시군요. 네. 차트 같이 보시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모니터 앞에 섰다. 야마모토가 영상을 짚으며 설명했다. 지아가 덧붙였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짚었다. 지아가 다시 덧붙였다.
통역이 그 사이를 오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통역보다 빨라졌다. 담당 의사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야마모토가 말했다. 같이 들어가시겠어요. 컨설턴트로. 지아는 잠깐 멈췄다. 생각해봐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아는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수술실이 보였다. 동생이 보였다. 하얀 시트가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보였다. 자신이 수술실 문을 닫고 나오는 모습이,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 그런데 지금 그 문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야마모토가 조용히 말했다. 닥터한, 저는 이 수술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환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더 좋아요. 그게 전부예요. 지아는 눈을 떴다. 복도로 나왔다. 정명숙이 대기실 앞에 서 있었다. 지아와 눈이 마주쳤다. 정명숙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아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열지 못했다. 지아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야마모토 교수님이 들어가세요. 이 지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야? 아버님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명숙이 지아의 팔을 잡았다. 아까처럼 따지는 손이 아니었다. 매달리는 손이었다. 지아야, 너 의사잖아. 내가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지아는 정명숙의 손을 내려다봤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정은 이미 나 있었다. 복도를 걸어오면서, 아니 어쩌면 야마모토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들어갈게요 어머니. 정명숙이 눈물을 흘렸다. 지아는 돌아섰다. 수술 준비실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손을 씻기 시작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렀다. 손목까지. 다시 손가락을 펼쳤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하던 그 동작이었다. 그때는 몸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몸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야마모토가 옆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닥터한, 괜찮으세요? 지아는 앞을 봤다. 네. 그 눈빛이면 충분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장갑을 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무영등이 켜졌다. 하얗고 고른 빛이었다. 지아는 한 발을 들여놓았다. 수술대 위에 윤도식이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마취 전 의식이 남아 있었다. 눈이 천장을 향해 있었다. 지아가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님. 윤도식이 눈을 움직였다. 지아를 봤다. 지아야. 여기 있어요. 윤도식이 낮게 말했다. 알았어. 됐어. 마취과 의사가 약을 넣었다. 윤도식의 눈이 감겼다. 야마모토가 말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실 문이 닫혔다. 혈압 안정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채웠다. 야마모토의 손이 움직였다. 정밀하고 조용했다. 지아는 그 옆에서 모니터를 봤다. 수치를 읽었다. 필요한 순간에 말했다. 박동 살짝 불규칙해요. 확인했어요. 야마모토가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했다. 스텐트가 들어가는 위치였다. 혈관벽이 좁고 굴곡이 있었다. 지아는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그때 모니터가 경고음을 냈다. 혈압 떨어집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다. 수치가 빠르게 내려갔다. 야마모토가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약물 투여. 네. 지아는 모니터를 봤다. 수치가 멈췄다.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올라오지도 않았다. 혈관 수축 반응 늦어요. 지아가 말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들었다. 지아를 봤다. 닥터한 판단은 용량 올리는 것보다 지금 속도 유지하면서 스텐트 먼저 완성하는 게 맞아요. 막힌 게 풀리면 혈압은 따라올 거예요. 야마모토가 잠깐 생각했다. 1초, 2초, 동의해요. 계속합니다. 손이 다시 움직였다. 지아는 그 옆에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치가 흔들렸다. 지아의 손이 잠깐 쥐어졌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버텨. 지아는 소리 없이 말했다. 아버님, 버텨요.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들렸다. 완료. 혈관이 열렸다. 혈류가 흘렀다. 모니터 수치가 움직였다. 올라갔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심전도가 안정됐다. 규칙적인 파형으로 돌아왔다. 혈압 돌아옵니다. 수술실이 조용해졌다. 조용함이 안도였다. 야마모토가 말했다. 잘 됐어요. 지아는 모니터를 봤다. 숫자들이 제자리에 있었다. 윤도식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지아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수술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가 밝았다. 형광등 아래 정명숙과 태경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이 지아를 봤다. 지아가 말했다. 잘 됐어요. 정명숙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태경이 잡았다. 정명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울음이 터졌다. 태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지아는 그 모습을 봤다.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풀리는 것 같았다. 실끝이 당겨지다가 놓이는 것처럼 오랫동안 매어 있던 것이. 정명숙이 일어섰다. 눈물을 닦으며 지아 앞에 섰다. 말하려다 울음이 먼저 나왔다. 다시 닦았다. 지아야, 내 어머니, 미안하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너무, 내가 몰랐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아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아버님 옆에 계세요. 그게 다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것만 했다. 정명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회복실 쪽으로 걸어갔다. 태경이 지아 앞에 남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 있었다. 태경이 말했다. 지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아는 태경을 봤다. 처음부터 다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시 할게. 제대로. 지아는 가방을 열었다. 안쪽 지퍼에 손이 갔다. 꺼낸 것은 봉투였다. 두툼하지 않았다. 흰 봉투였다. 태경에게 건넸다. 태경이 봉투를 받아들고 봤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지아야, 오래 생각했어요. 여행 오기 전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태경의 손에서 봉투가 떨렸다. 왜? 내가 다시 하자고 하잖아. 태경 씨,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지아가 말했다. 당신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나도 보여주지 않았고, 당신도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기엔 이제 너무 지쳤어요. 지아야, 사이는 천천히 해도 돼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걸었다. 복도 끝 창문이 있었다. 창밖으로 후쿠오카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었다. 지아는 잠깐 그 앞에 섰다. 핸드폰을 꺼냈다. 루카스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 잘 됐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제안 아직 유효해. 지아는 그 문자를 보며 가만히 있었다. 루카스가 보낸 제안. 3개월 동안 받지 않았던 전화들의 이유. 취리히 외상센터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지아의 자리는 아직 있다는 것이었다. 지아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아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처음으로,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창가였다. 누가 배려한 것이 아니었다. 지아가 체크인할 때 직접 선택한 자리였다. 구름이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부산에 도착했다. 지아는 혼자 택시를 탔다. 먼저 간 곳은 시댁이 아니었다. 늘봄 요양병원이었다. 순옥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지아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지아 씨.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얼굴이 왜 그래요? 피곤해서요. 들어와요, 들어와. 차 줄게요. 주방이었다. 익숙한 냄새였다. 국물 냄새, 세제 냄새, 오래된 나무 도마 냄새. 지아는 의자에 앉아서 그 냄새를 맡았다. 순옥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순옥 씨, 나 여기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순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봤다. 그만해요? 왜요? 다른 곳에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어디로요? 지아는 웃었다. 멀리요. 순옥이 한참 지아를 봤다. 그러더니 말했다. 잘 됐다. 네, 잘 됐다고요. 지아 씨, 나는 항상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항상 그런 생각했거든요. 지아는 순옥을 봤다. 다 보셨네요. 오래 같이 있었잖아요. 지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강 원장이 들어오라고 했다. 지아는 들어가서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원장님, 사직서예요. 강 원장이 봉투를 봤다. 지아를 봤다. 갑작스럽지 않아요. 네, 사실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나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첫날부터 지아가 말했다.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강 원장이 봉투를 열지 않고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어디 가는지 물어봐도 돼요? 돌아가려고요. 돌아간다는 게 원래 있던 곳이요. 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사물함을 열었다. 파우치를 꺼냈다. 배지를 꺼냈다. 한지아, MD. 지아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차갑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냥 플라스틱이었다. 그냥 이름이었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파우치에 다시 넣었다. 사물함을 닫았다. 병원 현관을 나서기 전에 복도를 한번 돌아봤다. 302호, 305호, 307호. 이름을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었다. 입맛 없다고 죽 거부하던 할머니, 귤 먹고 기침하던 할아버지, 나트륨 수치 오르던 박 어르신. 지아는 마음속으로 한 분씩 불렀다. 그리고 걸었다. 바깥이었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다. 초여름 바람이 불었다. 지아는 잠깐 하늘을 봤다. 핸드폰을 꺼냈다.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번 울리고 받았다. 루카스? 지아, 제안 받을게. 전화기 너머에서 루카스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 올 수 있어? 지아는 앞을 봤다. 병원 앞길이 뻗어 있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준비되는 대로 전화를 끊었다. 지아는 걸었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 기억을 밀어낼 필요가 없었다. 동생은 그날 수술실에서 지아의 손 안에 있었다. 살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 끝까지 거기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손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아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걸었다. 봄바람이 등을 밀었다. 한지아, 38, 외상외과 전문의. 오늘부터 다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